네, 전직 부자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부자관. 오늘도 고상진 전 부자관, 최영호 전 비서관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간 이슈부터 좀 살펴보죠. 최영호 전 비서관. 이상직 의원 일가가 소유한 이스타항공 이게 지금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25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 체불임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불임금을 포기해라 이스타항공 쪽에서 그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이 사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직원들 또 구제는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 기업이 가치가 있어서 제주항공이든 이스타든 이스타항공이 지금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든지 제주항공이 지금 이걸 인수해서 어떻게든 뭐 정리는 하고 인수하겠다고 하면 채권 금액에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더라도 지급은 하고 아마 이제 합의한 상태에서 지급은 하고 해결이 될 텐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제주항공도 1분기에 뭐 600억 정도가 적자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포기해버릴 경우 지금 인수를 포기해버릴 경우 이스타항공 자체가 지금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지금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일단은 채무가 있는 거죠. 직원들에게 채무가 있는 건데 그 채무를 갚고 운영을 하겠다고 할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좀 순조로웠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거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체불임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생계비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 반절 정도 250억 중에 100억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0억은 포기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뭐 급기야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좀 쫓아갔었던 모양이에요. 이상직 그 의원이 이제 사실상 이제 사주이기 때문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 언론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차원에서 뭐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고상진 부장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민생과 관련된 문제고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수 경제에도 큰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용 문제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원초적 책임이 현역 국회의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들은 일관성이 있진 않아요. 사실은 양정숙 씨 문제나 양정숙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두 경우에 보면은 하나에는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제명 조치까지 했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를 보자 이런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거 보면 뭐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직접 나서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하도록 이상직 의원에게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상직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스타항공에서 대주주 측에서 좀 출연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직원들도 이게 지금 한 695억에서 작년 12월에 695억 원의 그 반절 정도 지분을 평가를 했는데 3월달 코로나 이후에 150억 깎여가지고 545억까지 이제 조정을 좀 했었어요. 제주항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최대 주주가 이스타홀딩스라고 이상직 의원의 아들 딸들로 구성된 회사가 그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고 이스타항공도 돈은 없으니까 아마 주주 측에서 추전해서 한 100억 정도는 해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해결의 기미는 좀 있다고 봐야죠. 아니 직원들 이야기는 뭐 실제로 그 매각 대금을 받아도 이 사재를 출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전혀 없다. 좀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너 일가가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직원들의 주장이더라고요. 뭐 이스타항공에서도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고상진 부장관 정원율 익산시장이요. 총선 이후에 민생당을 탈당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선이 4월 15일에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5월 11일 날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셨고 그 뒤에 더불어시민당에 입당 신청을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5월 11일 날 민생당 탈당계를 냄과 동시에 더불어시민당 중앙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은 입당 원서 제출 철회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날 다시 그냥 회수를 해왔다. 아, 회수를 했다 네, 본인이. 네. 네. 아직까지는 뭐 현재로서는 입당 처리가 되지 않은 무당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지금 철회된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민주당 행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민주당 입당에 대한 강한 의지의 한 모습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평가이신가요? 네. 아니, 뭐 본인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다 이제 보면 그게 네.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염두에 둔 우회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 시장님 쪽에서는 차라리 이러지 말고 민주당으로 전공법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건 좀 처음 들었는데 재밌긴 하네요. 네. 아니 민생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두 분의 단체장이 있었죠.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원율 익산시장님하고 네. 유기상 고창 군수님 두 분이죠. 그러면 정원율 시장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 유기상 군수는 민생당 유기상 소속인가요? 군수께서는 아직은 민생당 소속으로 돼 있으십니다. 아직은?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최근에 그 고창군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2년 정도 표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군수가 직접 유권자들, 군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로 본인의 이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무소속까지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해석도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장까지 빠져나가면 민생당 뭐 국회의원도 없고요. 네, 지금 뭐 기초의원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기초광역의원 정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굉장히 왜소해졌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못다한 이야기 중진의 정치학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중진 하는데 구상진 보좌관 어디부터 중진이에요? 선수로 따지면 한 3선 정도, 3선. 네, 3선 정도 되는 이상, 또 이제 정부 부처에서 장관 이상을 하셨던 분들이 초선인 경우에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감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아마 중진으로들 이렇게 흔히 호칭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중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없네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네. 10개 지역구에서는 없는 걸로 보여지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진의 정치학, 중진의 이제 그런 역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함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 부분들을 좀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과정에서도 비하인드가 숨어 있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은 법의 영역 위에 있거든요. 그 위에 있다라는 게 법을 초월해서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제약적이고 규제적인 법들을 고쳐가면서 정치 행위를 해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동학혁명 기념에 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네. 근데 김원기 의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20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념일 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기념일이 지역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표류가 됐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주, 뭐 부안, 정읍, 고창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 4개 단체에서 각자 이제 자기네 유리한 그 날짜로 기념일을 제정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정쩡한 상황에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하다가 이게 2018년까지 흘러왔는데 네. 당시 당시 유성엽 의원이 이제 중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었어요. 해당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던 교문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성엽 의원이 공교롭게 또 정읍과 고창이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아, 지역구가 묶였죠. 묶였습니다. 네. 그 19대까지는 정읍이 별도의 지역구였고 고창은 부안군과 같은 지역구였는데 20대 때 이제 정읍과 고창이 한 지역구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유성엽 의원이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당시 도종환 장관한테 문체부가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네. 그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해라. 그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 그게 이제 중진의... 주요가 돼서 결국에는 작년에 1회 그 국가기념일 행사를 세종로에서 했죠. 세종로에서 네. 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예,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네. 정읍고청 지역구가 통합됐던 과정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했고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근데 왜 그때 정읍고청이 이렇게 통합이 됐었죠? 통합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을 네. 했는데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는 그것은 뭐 어떤 의도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부안과 고창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할 수가 없었고 부안은 김제로 붙고 고창은 정읍으로 붙고 이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춘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의원이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이런 선거구 그러니까 거기 오히려 거기에 중진의 정치적 힘이 작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그렇게 네.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객관적 시각에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번에 전라북도가 10개 선거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유성엽 의원의 어떤 강고한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10개는 선거구를 지켜냈다. 그것은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그 지역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지겠다 이제 이런 유성엽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잖아요. 근데 고창 주민 반발 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반발이 있었죠. 그 반발이 있었는데 그 정해졌던 그 이후에 2019년도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제 또 공교롭게 4+1 협의체가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이제 뭐 또 하나가 또 있었죠. 선거구 획정 문제. 이 네 가지를 거기에서 같이 처리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고창에 대한 어떤 선양 사업의 예산 부분이 정부 부처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추가로 그 또 유성엽 의원이 고창 군민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중진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의 대표적 중진하면 또 정동영 의원 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뭐 사소한 민원까지 사실은 다 나서서 챙기고 해결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일각에서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 국회의원이냐 시의원이냐 뭐 이런 뭐 비난들도 뭐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단은 아파트 이제 덕진구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분쟁이 좀 많이 있어요. 시공사랑 하자 분쟁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의랑 관리업체랑 주택관리업체랑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변호사 하면서 이런 일들을 상담이 많이 왔는데 은근히 이게 그 의원실에서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국토위 소속의 국회의원인 점도 있겠지만 아마 민원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하고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의견 청취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시티에서는 별명이 농대표라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의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아니요, 시의원들이 못해요. 거의 시공사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시의원들이 가면 얘기를 안 들어주죠. 그게 국회의원의 힘입니까? 중진의 힘입니까? 두 개가 섞였다고 봐야 되죠. 상임위도 그냥 상임위까지 같이 엮여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 그게 단순히 이제 자기 지역구만이 아니고 전체 전북 지역 현안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는 게 좀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보세요. 전북 지역 전체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아파트 하자 소송은 그 입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렇죠, 당연히 큰 고통이자 갈등인데 뭐 이런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 굉장히 좀 잘하신 거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저는 뭐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는 재선에 크게 영향이 없더라.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대충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신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두 가지 다 같이 잘해야죠. 중앙 정치도 잘하셔야 되고 지역 민원도 열심히 잘 챙기시고.
네. 중앙 정치하고 지역 민원도 챙기고 중앙 정치는 그러면 정동영은 잘 못했다. 어떻게 보면 정동영 의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을 짜는 어떤 구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실패한 거죠. 그 정동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성엽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배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정치력일 텐데 민생당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그렇습니다. 역량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별개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중진이 해결사 역할도 합니다만 중진끼리 또 다투다가 중요한 현안들을 놓치는 그런 사례들도 언뜻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완주 통합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영호 비서관. 그때가 2013년이죠. 그 지역 완주군 주민투표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때 그 어찌 됐든 정치인들이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광역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부분이고 완주에서 뭐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여기서 반대를 못했죠. 근데 이제 그때 최규성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 부결 이후에 최규성 의원에 대해서 그 부결에 대한 일종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근데 완주가 지역군 최규성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 반대가 당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반대를 안 했다니까요. 반대를 안 명시적으로 했다. 반대를 안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사실은 부결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때문에 사실 아니 그게 문제였던 그러면 거죠. 반대를 안 했던 데에 최규성 의원의 뭔가 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아니죠. 명시적으로는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럼 너는 도대체 입장이 뭐냐 했을 때는 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저기 뭐 하는 게 좋지만 정도였죠. 사실은 만약에 거기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한다면 나는 반대한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차라리 입장과 뭐 행동이 같았으면 되는데 입장과 행동이 좀 불일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사실 뭐 당시 이제 그 바로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행보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책임감 없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런 평가들도 일부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진끼리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두고 논란, 다툼 뭐 이런 것들을 좀 벌였던 행보. 대표적으로 정동영, 유성엽 간의 라이벌 관계 이것도 선거 막판에 많이 회자되지 않았어요? 분당 사실은 과정에서 뭐 라이벌은 아니죠. 두 분은 워낙에 이제 그 라이벌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적 측면에서도 선후배가 명확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선거 막판에 분당 과정에서 보니까 많이 안 친하시던데요. 뭐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보여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분이 뭐 개인적으로 그런 뭐 앙금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서로 이 전북 지역의 뭐 패권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도권을 두고 일정한 자존심 싸움 겨루기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또 나오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야 될 때 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현재 10명의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이번 국회 때 상임위원장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한 3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3선이 되면은 상임위원장도 하고 상임위원장 이후에 또 선수가 쌓이거나 정치적 비중이 커지면 원내대표도 하고 원내대표 이후에 당대표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커나가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런 프로세스에 맞게끔 후배도 끌어주고 또 선배도 밀어주고 이런 문화가 조금 필요한데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정동영 의원이 자리를 안 비껴줬군요. 뭐 그것은 유성엽 의원이 나가야 될 방향에 그래서. 근데 전북 지역에 정동영계가 좀 있고요. 그렇죠? 정세균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오히려 정동영계는 찾아보기 힘들고 정세균계가 크죠. 정세균계가 오히려 대중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비춰질 때는 정동영 의장님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목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밀어드려야 될 큰 인물이시고 못지않게 우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자 현 국무총리께서도 이 뿌리가 강고한 조직들이 있어요. 이분은 정동영 의장님은 약간 대중적인 그런 인지도와 인기도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세균 총리님은 아주 강고한 뿌리를 기반한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성향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지지하는 그런 배경도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크게 한판 붙었어요?
글쎄요, 그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때죠. 정동영 의장님께서 2007년도 대선에 참패를 하시고 네. 미국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2009년도에 전주 덕진이었죠. 그때는 덕진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정세균 총리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 당 대권 후보였다라면 그분한테 기회를 주는 게 또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그러한 예, 그런데 있었군요. 당시에 네.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는 뒤에 훗날 얘기지만 그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나갔으면 했다. 네. 정동영 의원께서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혹시 뭐 정동영 의원 쪽에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제가 정동영 네. 쪽 아니 그런 표현이 좀 네. 예. 네. 아니, 당시에 이제 그거죠. 지방선거 그러니까 2009년 국회의원이 되고 2010년 2월달에 복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역위원장을 바로 안 주고 그 사이에 전략공천 5명을 해요. 도의원 2명, 시의원 3명 그 지역구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이제 그때 정세균 그 중앙당에서 정세균 네. 당대표하면서 하고 정동영 의원 쪽에서 좀 반발을 했죠. 왜 니네들이 다 맘대로 하냐? 네. 내 손발 다 자르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반발이 있었고 네. 그때 도의원이 되신 분이 전략공천으로 도의원 되신 분이 이제 김성주 의원님이시죠. 네. 네.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도 그때 전략공천 비슷하게 받았죠. 정세균계의 그러면 대표 선수가 송하진, 김성주. 뭐 대표 선수까지는 잘 네. 모르겠고, 예.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중진의 정치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중진의 정치력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어요.